천예록에서 가려 뽑은 옛날 이야기 9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천예록은 조선 후기 문신 인방이 18세기 초에 편찬한 야담집입니다. 천예는 하늘의 끝이라는 뜻이며 인간계와 신성계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방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선별수록했는데 신선, 귀신, 괴물, 요괴, 도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기에 천예록은 중국 요제지와 견주는 조선 괴담집으로 여겨집니다. 천예록에서 흥미진진한 설화를 골라 장편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군밤 먹다가 깜짝 놀란 선비. 김수익은 조선시대 중력, 병조참회, 제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창동에 살았는데 어느 겨울밤에 책을 읽다가 배가 고파 아내에게 요깃거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답했습니다. 집에 드실 만한 거라고는 밤알 7~8뿐이에요. 제가 구워서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유기가 되는지요? 응,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고요. 이때 하인들은 모두 바깥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불러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직접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펴 밤을 구웠습니다. 그동안 김수익은 배고픔을 참고 책을 읽으면서 어서 아내가 밤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나무 그릇에 구운 밤을 담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았구려. 고맙소. 같이 뎁시다. 김수익은 밤을 바닷가서 먹었고 아내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익이 밤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에 김수익이 고개 들어 바라보니 또 다른 아내가 구운 밤을 그릇에 담아 들어왔습니다. 등불 아래서 보니 두 아내가 똑같이 생겨서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내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요망한 일이 있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김수익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그 구운 밤을 받아서 내려놓고 양손으로 두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먼저 들어온 아내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나중 들어온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익은 상대가 손을 빼내지 못하게끔 꽉 잡고는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물은 닭 울음소리를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어느덧 새벽닭이 울고 해가 점차 솟아올라 동력이 밝아졌습니다. 이때 오른손에 잡힌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프게 붙잡고 계시나요? 빨리 제 손을 놔주세요. 그러면서 아내는 손을 빼내려고 연신 흔들어대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럴수록 김수익은 더욱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제발 제 손을 놓아주세요. 잠시 후 아내는 바닥에 쓰러지더니 원래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건 바로 커다란 살쾡이였습니다. 김수익은 크게 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놓아버렸고 그 순간 살쾡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김수익은 그때 묶어서 잡아두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 인방은 여우가 여인으로 변해 사람을 유혹시킨 일은 예책에 다수 실려 있으나 살쾡이가 변신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전설야담. 흉가에서 개의한 일 겪은 최첨사. 조선 중엽 문신 인방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의금부에서 신문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황해도 소강진 첨사, 최원서도 같은 일에 연루되어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첨사는 종삼품 무관 벼슬 첨절제사의 약칭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원서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원서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집이 없었기에 부동에 빈집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안채에 들어가서 생활했고 최원서만 혼자 사랑채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깊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일 때 느닷없이 한 여인이 방문을 덜커덕 열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혹, 그대는 누구시오? 깜짝 놀란 최원서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말없이 등잔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원서가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살펴보니 전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적 있는 양반집 계집종이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기억하고 있었으며 정을 통하고 싶은 욕망도 품었으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루지는 못했던 바로 그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 아닌가? 최원서가 스스로 밤에 찾아온 계집종을 반가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최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뒷걸음질치며 자기 손을 못 잡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 보게. 내 숨을 떠는 건가? 최원서가 좀 더 빠르게 다가가면 여인은 그만큼 더 빨리 뒷걸음을 쳤고 최원서가 한 번 더 시도하자 여인은 방문을 열고 문턱 너머로 나갔습니다. 최원서가 급히 뒤쫓아 나갔으나 여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없으므로 최원서는 여인 찾기를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기 내어 내게 왔지만 막상 나를 보니 부끄러웠던 모양이로군. 최원서는 여인과의 인연을 아쉬워하며 꿈에서나마 만나보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평범한 일과를 보내고 어두운 밤이 됐을 때 전날 밤처럼 그 여인이 다시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와 등잔불 앞에 섰습니다. 최원서는 웃는 얼굴로 여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소. 어제는 왜 그렇게 가셨소? 나는 참으로 서운했다오. 어서 이리로 오시오. 그래도 여인이 가만히 서 있기에 최원서가 일어나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 잡으려 하면 여인은 뒤로 물러섰다가 전날처럼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여인을 놓친 최원서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 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밤에는 기필코 품에 안으리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인은 다음 날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으려는가? 그렇다면 정말 아쉽네. 최원서가 기다림을 포기한 며칠 후 밤에 천장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을 때 바닥에 까는 돗자리가 마구 떨리고 종이가 펄럭이는 듯 매우 사나운 소리였습니다. 혼자 누워있던 최원서는 잔뜩 긴장한 채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터덕터덕, 휘리리리. 잠시 후 천장에서 푸른색을 띤 고운 잔털로 된 휘장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휘장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막는가 싶더니 갑자기 숯불이 방을 가득 채우며 화염을 뿜었습니다.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누운 자리 이외에는 온 방에 불이 붙어서 피해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불에 다 죽겠어. 최원서는 매우 무서웠으나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정신을 잃으면 곧바로 죽겠구나. 천장에서는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방 안은 열기로 가득해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밖에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직후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그치고 휘장도 거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불도 꺼졌는데 그 어디에도 불에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원서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손으로 만지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음을 체감한 최원선은 아침이 되자 뭔가 느낀 바가 있어 밤에 2차례 찾아왔었던 계집종이 있는 양반집으로 가봤습니다. 그 집을 기웃거리니 사내종이 나오기에 최원선은 슬쩍 계집종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무개는 어디 갔는가? 그러자 사내종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 계집종이 며칠 전에 벼랑간 주고 장사 지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종이 무슨 일이냐고 대묻자 최원선은 대충 얼버무리고 돌아섰지만 그제야 처녀 귀신이 장 맺지 못하고 죽은 한을 풀고자 총각을 노리고 밤에 찾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고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속으로 저를 탐냈던 걸 알아챘다니 무섭구나. 최원선은 처녀 귀신으로 찾아온 계집종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으나 최원선은 무술을 연습하며 잡생각을 떨쳤습니다. 다음 날 밤 최원서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전립을 쓰고 푸른 전복을 입은 것으로 미루어 광가의 포졸로 보였습니다. 최원서가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인데 함부로 들어오냐? 사내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곧장 달려들어 최원서를 잡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담력 강한 최원서는 끌려가지 않으려 맞섰으나 기운 차이가 워낙 심해 들로 끌려나갔습니다. 사내는 최원서를 빙빙 돌리다가 층계 위에 내던졌고 최원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원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물체가 여럿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집 정원담 안쪽에 같은 차림을 한 사내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한 사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는 품계 높은 무관이 될 사람이니 그러지 마. 그렇지만 그 사내는 뭐 어떠냐는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두 손으로 최원서를 잡아 공중에 던졌습니다. 최원서는 공중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느꼈다가 이내 기절했습니다. 최원서는 다시 깨어났으나 앞서 그 사내가 다시 번쩍 들어서 내던지는 바람에 공중 부양 후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정체불명 사내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최원서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가 있기 전에 담 밑에 있던 여러 사내 중 하나가 와서 최원서에게 행패 부리는 사내를 데리고 갔고 이후 그들은 한바탕 웃은 뒤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침에 아버지가 놀라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최원서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온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최원서를 부축해 방 안에 눕힌 다음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끔 하여 목숨을 살렸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최원서는 지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요 며칠 별나고 괴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충격이 무척 컸는지 그 즉시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로 옮겨갔습니다. 최원서 가족이 떠날 즈음에 이웃으로부터 그 집이 본래 흉가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최원서는 묵과의 급제의 종산품 첨사가 됐고 자신의 기이한 체험을 감옥에서 만난 임방에게 들려줬으며 임방은 나중에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설야담 한밤에 찾아온 묘령의 여인. 조선 중요문신 이창정은 여러 지방에서 선정을 베풀어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이외도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1648년 강릉 부사로 있을 때 지적이 뛰어나 모범 관리로 표창 받았을 만큼 부자 모두 명관이었습니다. 이창정이 평안도 관찰사로 근무할 때 소년 이회는 감명해서 아버지를 모시며 틈틈이 글 공부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조용하구나. 그날은 아버지 이창정이 돈의 순실을 나간 바람에 가명이 통 비었습니다. 이회는 평소처럼 어린 통인 하나를 거느리고 늦은 밤에 가명과나 뒷동산 담장 밖에 있는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었기에 산정이라 불렸고 관하로 연결된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산정에 이른 이회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도련님,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한쪽에 쭈그려 앉아있던 통이는 용변이 급한지 이회에게 보고하자마자 급히 나가더니 제법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내보내는 모양이구나. 이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바라봤을 때 호련히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마 입은 여인이었으며 다가오는 걸음걸이가 사뿐사뿐 가벼웠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이회가 다가오는 여인을 살펴보니 매우 미인이었으나 일찍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관아에 소속된 기생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없었으므로 이회는 의심을 품고 여인이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자에 다다른 묘령의 젊은 여인은 이회에게 살짝 목례한 후 한쪽 모퉁이에 살며시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인일이오? 이회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 질문을 던졌으나 여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회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한 손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묘한 미소를 띠며 곧 일어나서 이회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이회는 여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반갑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인은 살짝 웃음기 띤 얼굴로 좋다는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이회는 가까이에서 본 여인의 미모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지? 이회는 여인의 피부결을 느끼고 싶어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인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씩 미소를 지었는데 그걸 본 순간 이회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요물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천하절색 미녀가 빨리 물리쳐야 할 여망한 존재로 여겨져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내색을 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에 이회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속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볼일 보러 간 통이는 그날따라 긴 시간 자리를 비웠고 감령에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첩과 계집종이 별실에 머물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순식간에 제압할까?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지? 그나마 젊은 여인의 몸이 왜소했기에 이회는 일단 그곳을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이회는 말과 함께 손으로 다른 쪽을 가리켜서 여인이 그곳을 쳐다볼 때 재빨리 잡아채어 자신의 한쪽 어깨에 걸친 후 뛰었습니다. 이회는 뒷동산 문을 지나 관아 대청으로 들어서며 허겁지겁 서모와 계집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모아, 사모아, 어서 나와 보거라. 하지만 밤이 깊은지라 모두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회는 조급한 마음에 한 번 더 계집종을 불렀으나 여전히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사모아, 사모아. 그때였습니다. 어깨에 걸쳐져 있던 젊은 여인이 이회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우와, 이회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느슨하게 하자 여인은 몸을 비틀더니 이회의 목덜미를 깨물었습니다. 하, 이회가 큰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팔을 풀자 여인은 땅에 뛰어내려 이회를 노려보더니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회는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한편으로 묘령의 여인을 잡지 못한 걸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유사스러운 막이거나 사랑으로 둔갑한 여우가 틀림없어. 이회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음날 성호와 계집종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간밤에 벌어진 일을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서워했고 일부는 혹시 실성한
여자 아니었냐고 반문도 했으나 이외는 그날 밤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염을 놓친 이를 일생 한스럽게 여겼으며 요망한 여우로 믿었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냄새나는 괴물 도깨비와 무인 원님. 옛날 함경도 북쪽 변방 고을에 냄새나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을 본 어떤 사람은 도깨비라 하고 어떤 이는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괴물은 동원 안에 살면서 부임하는 사또들을 열흘 정도 지난 후 죽였습니다. 사또들은 모두 냄새에 고약한 괴물을 봤다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연달아 대여섯 사람이 죽자 모든 관리가 그곳에 발령이 나는 것을 꺼려 피했습니다. 저마다 그러한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온갖 계책을 써봤으나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에 기꺼이 가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뒤를 봐주는 권력가가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 무인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그 고을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신임 사또는 담력과 용기가 있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귀나 도깨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찌 다 죽으란 법이 있으랴. 내가 가서 한번 상대해 보리라. 부임 첫날 사또는 홀로 동원에 앉아 장검 한 자루를 몸 가까이 놓아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했습니다. 초경 무렵이 되자 바람을 따라 들어온 비릿하게 썩는 냄새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초경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누었을 때에 맨 첫째 부분, 즉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진 후 풍기기 시작한 냄새는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을 무렵엔 냄새가 약해졌고 해가 뜨자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사또는 눈부릅뜨고 밤새웠지만 냄새나는 괴물 도깨비의 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기분 나쁜 냄새만 한가득 맡았을 뿐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악취는 생각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야 상대하든지 피하든지 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첫날만 그러려니 했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밤중에 문을 열어보기도 했으나 역시 고약한 냄새만 느껴질 뿐 어떤 형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 6일이 지나자 짙은 안개 같은 기운이 땅에서 떠서 몰려왔습니다. 안개가 짙을수록 냄새가 고약했으며 참고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서어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날 밤 사또는 수하에게 수랑아리를 한 동이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서히 악취가 풍기자 사또는 술 한 사발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잔을 마셨더니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신 양에 비례하여 취기로 인한 잠이 몰려왔습니다. 사또는 내려오는 눈꺼풀과 싸우며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숨을 거둔 10하루째 날 저녁이 되자 아정과 통인, 극창 등 관석들은 하나같이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갔습니다. 전례대로 하면 사또가 죽는 날이므로 관아에 머무르는 게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저희 목숨만 중히 여기는구나. 사또를 모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밤이 깊었습니다. 악취를 견디고자 술잔을 기울이던 사또는 안개 같은 기운이 이전과 달리 한 곳으로 모여 뭉치는 현상을 발견하고 긴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 대문 앞에 괴이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괴물 도깨비 크기는 4뎃 아름, 키는 2호 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은 2 팔 벌려 껴안은 둘레이고 길은 사람 키 정도 되는 길이이니 꽤 큰 몸집의 괴물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얼굴이나 손발의 형체는 없고 위쪽 가장자리에 2 눈처럼 번쩍이는 빛이
매우 밝았습니다. 몸뚱이에 두 눈만 있는 도깨비로구나. 사또가 겁먹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뜰로 내려서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힘껏 칼로 내려쳤습니다. 모가 베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는 뒤로 물러섰고 그 직후 뭉쳐있던 안개 같은 기운이 흩어지며 사라졌고 기분 나쁜 냄새도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또도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관속들이 이미 죽었을 사또의 시신을 거두고자 동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사또를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죽은 사또들은 모두 시신이 동원 방이나 대청에 있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뜰 아래 있을까? 이 또한 궤변일세. 사또 주변에는 빗자국을 비롯해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또가 휘둘렀던 칼만 땅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사또는 뭔가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음에 분명했고 뭔가의 정체는 괴물 도깨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을 죽인 사또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습니다. 두어 사람이 다가가서 들어 거두려고 할 때 몸에 자극을 받은 사또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원 위로 올라가 자세를 고쳐 앉은 뒤 눈을 부릅뜨고 관석들을 꾸짖었습니다. 모두 크게 놀라 물러나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냄새나는 괴물 도깨비로 인한 우환은 두 번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부탁하고 부탁받은 선비의 묘한 운명. 천예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반집의 한 선비가 집안이 기울어져 기니를 이어가기 힘들어지자 영남에서 잘 사는 부자 친척에게 도움을 받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거절당하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도중 한 마을에서 날이 저물기에 물건 파는 정가로 들어가 무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실례인 줄 압니다만 하룻밤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싶지만 우리 아이가 두창을 알아서 곤란합니다. 두창은 천연두를 이루는 말이며 집주인은 나그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선비가 절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방이 어렵다면 점포 안에서라도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객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주인은 나그네 차림을 살펴보더니 허락해줬고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가게로 성큼 들어와서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데 여기서 자는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나는 자네보다 먼저 이 집에 와서 여러 날 유숙하고 있다오. 그런데 자네가 떡하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물어봤다오. 그 말에 선비는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아이가 두창에 걸려 손님을 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인장께서는 어찌 여기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십니까? 선비의 질문에 노인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나는 두창병을 퍼뜨리는 두창신 중 하나라오.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자기가 머문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대접을 소홀히 하기에 아이를 두창에 걸리게 했으며 이제 곧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준 집주인을 고맙게 생각하는 터라 노인의 마음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닌 듯 싶으니 제가 어르신을 잘 대접하라고 잘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행복도 맛보지 못하고 죽기에는 너무 불쌍하니 살려주시지요. 이미 결정했으므로 그건 아니되오. 노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선비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어떻게 대접을 잘못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인에게 일러 제대로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노인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 물건을 팔고 맛있는 음식도 많건만 그것을 신에게 조금도 바치지 않았다오. 이를테면 꿩고기, 소고기, 곶감을 잔뜩 쌓아놓고도 대접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화가 나지 않겠소. 그 순간 선비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워낙 생생해서 선비는 아침에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대로 행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아이가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물론이지요. 혹시 이 집에 지금 꿩고기, 소고기, 곶감 이 세 가지가 있소? 집주인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됐소. 그걸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 두 상에 똑같이 차려서 대청에 놓은 후 내게 알려주시오. 선비의 당부에 집주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얼른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세 가지 음식 이외에 다른 맛있는 음식도 곁들여 상을 2개 차린 다음 선비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저 지켜만 봐줘. 선비는 대청에 놓인 상 중 한 곳에 앉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술을 부어 옆에 있는 상에 바치듯 신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앓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자기에게도 꿩고기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인이 옆 상에 있는 꿩고기를 가져가려 했으나 선비가 말렸습니다. 그 상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부엌에 있는 다른 꿩고기를 아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 후 선비가 상을 치우라고 했을 때 옆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이가 몸이 개운하다면서 일어나자 집주인은 기이하게 여기고 선비에게 고맙다면서 하룻밤도 묵고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죽을 뻔한 아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맛난 음식으로 살해할 수 있도록 하루만 더 머물다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날 밤 선비가 다시 자는데 꿈에 간밤에 그 노인이 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이번에는 내 부탁을 들어주오. 무슨 청입니까? 내가 두 창병을 퍼뜨리느라 바빠서 고향 집에 갈 수 없다오. 이틀 뒤 내 제삿날인데 가서 먹을 수 없는 형편이니 내 집을 찾아가서 조금 미룬 며칠 후 제사를 지내라고 전해 주시오. 선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반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말씀하시지. 왜 저에게 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두창신이 되셨나요? 선비의 물음에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유람을 나섰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객사했다오. 추고 염라대왕 앞에 섰더니 마침 두 창을 퍼뜨리는 귀신이 너무 부족하다며 그 일을 내게 맡겼다오. 나는 너무 바빠 집에 알리지 못했고. 노인은 잠깐 한숨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아이를 살려준 일로 말미암아 염라대왕이 분노하셔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대기 신세가 되었다오. 사정이 이러하여 아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 부득이 선비님께 부탁하는 것이라오. 노인의 해명을 들은 선비는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면서 만약에 자식들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제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저라도 믿지 못할 말로 여겨지니까요. 선비의 우려에 노인은 비밀을 하나 말해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토지 문서를 평소 자주 앉는 자리 뒤 기둥 구멍에 넣어두었다오. 미처 알려주지 못해 내 자식들이 그걸 모르므로 아직껏 찾지 못했으니 그 일을 알려주면 믿을 것이오. 노인은 아들 이름과 사는 곳을 가르쳐주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정가를 떠난 선비는 부지런히 걸어 노인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지나 도착하니
그 집에서는 제사 준비의 한창이었습니다. 선비가 노인의 맏아들에게 꿈에서 만난 선친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들은 황당하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토지 문서가 어디에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문서를 찾아내고서야 비로소 선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날 제사는 대강 모시고 뒤에 날을 받아 다시 제사를 크게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 일을 마친 선비가 떠나려 하자 아들은 노자를 매우 두둑하게 건네주며 고맙다고 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정가 주인과 노인 아들로부터 받은 넉넉한 돈 덕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과거 공부에 열중해서 마침내 급제했고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행패는 귀신, 신령 누구의 짓인가? 허적은 조선 효종 때 호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현종과 숙종 제위 시절 삼정승을 두루 맡았습니다. 허적은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타협과 화합을 중시했으며 온건한 면모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 허적이 좌의정을 지내던 어느 날 매우 괴이한 일을 겪었다면서 강원도 원주 목사로 있는 아우허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허적은 나이 들면서 밤새도록 불면에 시달린 날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새벽에 문득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인이 원참이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전하기에 허적은 그를 맞이해 인사를 나눈 뒤에 찾아온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에 원참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원주에서 선산으로 갔다가 상류를 따라 다시 원주로 왔사온데 절박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 표정이 워낙 진지해 보이기에 허적이 물었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요? 묘막에 갖추지 못한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일꾼도 모자라니 대감께서 원주 목사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묘지기용 운막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했기에 허적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원주 목사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왜 내게 와서 청하오? 제 아우들은 본래 원주 목사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일찍이 황해감사 시절에 원주 목사와 매우 친한 사이였는지라 직접 말하는 일도 생각해봤으나 요즘 정신이 흐려서 기억하지 못할 듯합니다. 더구나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라 찾아가면 원주 목사가 크게 놀랄 것입니다. 허적은 그제야 원참이가 세상을 버린 사람임을 깨닫고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원참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대감께서는 비록 병환 중에 계시나 놀라지 않으시리라 생각되었고 또한 저희 선친과 함께 오래 일하셨으므로 반드시 주선해 주시리라 여겨져 이렇게 감히 찾아뵙고 아뢰게 됐습니다. 허적이 눈물을 거두고 원참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에 이장하는 것이요? 저는 뜻밖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우들이 놀라고 괴함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자리는 하필 불길한 곳이었습니다. 선친의 혼령도 또한 불안하게 여기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장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나는 운명이지 어찌 쇳자리의 기흉에 달렸겠소? 대감께서는 본래 풍수의 말을 믿지 않으시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된 것은 맷자리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맷자리를 삼가서 가려야 합니다. 원참이는 뇌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나 허적은 화제를 바꿔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례를 치르는 일꾼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무슨 까닭으로 부족하다고 하오? 먼 고을에서 굶주리던 백성들이라 아우들이 차마 이를 독촉하지 못했으며 오지 않은 자들이 많았던 까닭입니다. 대감께서 일찍이 국가적인 공사를 감독하실 때 대감께서는 일을 마치셨으나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낭청인 성공으로 하여금 집세 곳을 바꾸어 짓게 하여 65칸에 이르렀습니다. 원주 목사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터인즉 다른 고을의 일
또한 대행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지를 원공이 가지고 가겠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보내어 전하는 게 낫겠소? 제가 비록 편지를 받아도 감히 원주 목사를 찾아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보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허적은 알았다고 말하면서 원참이를 바라보며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복을 입었소? 이장을 함에 예법대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당신의 아우들이야 마땅히 상복을 갖춰 입어야겠지만 당신은 이미 산 사람과는 다른데 상복을 입음은 마땅치 않으리라 생각돼요. 저 또한 그러한 예법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미 선친 혼령을 옮겨 모셨으므로 비록 구천지하에 있는 몸이오나 두렵고 근심스러운 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상례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참이는 말을 마치고 머뭇머뭇 일어나 물러가려 하므로 허적이 다시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 더 머물면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는 게 어떻겠소? 제 힘으로는 담뱃대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허적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원공이 비록 덕이 높은 선비라고 해도 어찌 담뱃대 하나를 들 수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새털 하나도 들 수 없다는 뜻이요? 사람의 혼백은 다만 기운을 빨아들일 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담뱃대를 잡고 담배를 피우는 것 또한 일하는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공의 말대로라면 혼백이 능히 침범하여 어지럽히고 변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여기서 홍백은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초자연적 존재이며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지 신령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참이가 말한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고 신령은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원참이의 말에 허적이 이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승이라는 곳이 과연 있기는 있소? 인간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원공도 그곳에서 직위가 있소?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직위 없던 사람이 저승에 와서 직위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벼슬이 낮았으나 저승에 와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인간 세상에서 직위 있던 사람이 저승에서 그 직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감의 존귀함 또한 인간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겠구려.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한 허적이 인간과 귀신의 이치에 대해 자세히 물으려 하자 원참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도 나중에 당연히 아시게 될 일을 물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허적이 자신은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물으려고 할 즈음에 원참이가 순식간에 사라졌기에 문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허, 꿈이었구나.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도다. 허적은 위와 같은 내용을 편지에 자세히 적으면서 원참이의 옷차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배옷과 배로 만든 띠, 그리고 검은 배로 된 갓을 썼더군. 얼굴 모습과 목소리가 내 눈과 귀에 장엄하게 남아있다네. 그동안 내가 꾸었던 꿈은 대부분 허망하지 않았으나 이번 꿈은 이렇듯 역력하였네. 그러면서 허적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놀랍고 의심스럽고 괴이함을 이길 수 없고 또한 허망함도 이길 수 없었네.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일에는 미진한 폐단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범상한 꿈이 아닐세. 그래서 이렇듯 꿈속에서 주고받은 말을 자세히 알리는 것일세. 허적은 편지 말미에 정중히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는 모름지기 미비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탐지하여 하나하나 시행하되 원참이가 내게 일부러 찾아와서 말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게. 원참이가 말했다시피 원주로부터 선산으로 갔다가 상여를 따라왔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원참이의 장지는 어디란 말인가? 만약 원주에서 장사 지냈다면
더욱 기이한 일일세. 그를 장사 지낸 곳을 나중에 회답하는 편에 내게 알려주게. 이 편지가 매우 기이하므로 여러 사람이 베껴서 전했습니다. 허적의 꿈에 등장한 원참에는 효종과 현종 때 연이어 정승을 지낸 원두표의 아들 원만석입니다. 원만석은 과거에 급제의 참의 교수를 지냈습니다. 원두표를 처음에는 아무 곳에 장례 지냈다가 나중에 원주에 이장했는데 그 당시는 원만석이 죽은 지 오래됐을 때였고 그의 장지는 원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지닌 원두표와 원만석의 무덤은 오늘날 모두 경기도 여주 원주원시 장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높은 허적 대감이 겪은 꿈이라 더욱 기이하게 여겼으며 이 일을 기록한 인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평화건대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모두 저승으로 돌아가서 아득하여 다시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능히 남의 꿈에 나타나 편지를 쓰거나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완연히 이승 사람 같았으니 이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이한가. 예로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대하고 뜻깊은 일이다. 이제 신도가 중차대함을 이 이야기를 통해 새삼 알 수 있다. 아,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설야담. 귀신을 때린 무인. 주먹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린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설야담. 귀신을 주먹으로 때린 무인. 조선 중력 영남 사람 무인 이만기는 그 인물됨이 억세고 사나우며 담력이 있고 눈이 부리부리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네. 평소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고 어떤 일에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크게 일었습니다. 벼락이 내리치고 천둥으로 인해 온 집안은 물론 세상 천지가 진동할 지경이었지만 이만기는 마루에 편안히 누운 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찌 벼락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데 폭우가 퍼붓듯이 내리는 중에 난데없이 동이만큼 큰 덩어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 마루, 부엌, 마당, 행랑채 등을 휘저으며 두세 차례 돌았습니다. 그때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무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불타버렸고 자네는 비에 젖은 채 나뒹굴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겹쳤기 때문에 식구들은 방에서 그저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이만기가 집안을 돌아보니 아내와 아이 모두 기절해 있었습니다. 급히 수습하여 정신 차리게 했으나 그 애가 지나기 전에 처자식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인생살이 참 허무하구나. 집 밖에 내리치는 천둥 번개가 뭐 그리 무섭다고 두려워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상심한 이만기는 가족 장례를 치른 다음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의장을 거쳐 함경도 삼수와 갑산 남쪽에 있는 군사 요충지 별해진의 첨절제사로 부임했습니다. 첨절제사는 절도사 아래의 무관 벼슬로 목사나 부사가 겸임합니다. 이만기가 첩을 대동하여 별해진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관사가 아닌 여염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어이하여 관사로 가지 않는가. 이만기의 물음에 한 아전이 조심스럽게 아뢰기를 전임 첨사들이 귀신의 장난으로 이미 여러 죽었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닫고 첨사가 여염집에 건 것이 이미 여러 번이옵니다. 그 말에 이만기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대명천지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만기는 자신의 용기를 믿고 즉시 패한 관사를 청소시킨 후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도의 만날 첩은 한 채에 거처하게 하고
이만기 자신은 혼자 동원 마루에 불을 밝힌 채 앉았습니다. 첫날 밤이니 좀 지켜봐야겠어. 밤 9시부터 11시 사이인 이경쯤 되자 뭔가 하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것은 뭐지? 이만기는 조금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나무 둥치에 검은 보자기를 씌운 듯한 형상이었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 방에서 둘이 더 나왔는데 다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말로만 듣던 귀신이구나. 이만기가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귀신 셋이 다가와 이만기와 마주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점점 앞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만기는 거리를 유지하려 점차로 물러나다가 뒷벽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만기는 용기 내어 귀신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귀신이길래 감히 왕명을 받든 관리가 도임한 날 이처럼 나타나느냐? 너희에게 하소연할 사연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마땅히 들어줄 것이다. 셋 중 가운데 있는 귀신이 배가 몹시 고프다고 말하자 이만기가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으니 내가 음식을 잘 차려 먹여주마. 너희는 속히 물러가거라. 이만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주문을 외우면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귀신들은 얼핏 두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이만기는 그들 가운데 첫 자리에 앉아있는 놈을 향해 주먹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 슬쩍 피하는 바람에 주먹은 허공을 가르더니 마루를 때렸습니다. 하여 이만기는 주먹을 다쳤습니다. 그걸 본 새 귀신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저희를 내쫓으시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귀신들은 마루를 내려가더니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 날 이만기는 무당을 부르고 소를 잡아 구판을 크게 벌였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하고 그치자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귀신을 몽둥이로 때린 무인들. 어느 양반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잔치를 크게 벌였고 한 집안에 모두 모이니 친척들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안방 마루에 친 발밖에 호련히 더벅머리 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험상궂었고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집 주인과 손님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데려온 종으로 여겨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안으로 가까이 가자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계집종을 시켜 꾸짖어 내보내게 했습니다. 이에 계집종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집종이기에 감히 안방마루 가까운 곳에 서 있으며 안에서 즉시 나가라고 하는데도 어찌 나가지 않느냐? 아이는 그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괴이하게 여겨 서로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는 네 집종이요? 그러나 주인이나 손님들이나 모두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 물었으나 아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모두 노하여 팔을 내저으며 나가게 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그 아이를 잡아 끌었으나 마치 왕개미가 돌을 미는 것처럼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더욱 화냈습니다. 참 뻔뻔하고 무례한 아이로구나. 여자 손님들이 사랑채에 말하여 그 아이를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사내종 몇 사람을 시켜 끌어내게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길래 어른이 물어도 끝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여전히 아이가 침묵한 채 가만히 서 있자 사람들은 장정들을 시켜 굵은 밧줄로 묶고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또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럿이 힘써 어찌 움직일 수 없겠소?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때려서 내쫓읍시다. 그 말의 주인은 힘센 무인 대여섯 명을 시켜 큰 몽둥이로 때리게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무인들이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힘을 다하여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잔치에 참석한 모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뜰에 내려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사람들이 애절하게 간절히 빌어대자 한참 뒤에 그 아이는 갑자기 빙긋이 비웃음을 짓고 나갔는데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서둘러 잔치를 파하고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집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그 아이를 꾸짖고 욕했던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사람, 때리라고 했던 사람, 몽둥이를 든 무인과 노복 등 하수인들은 며칠 되지 않아 먼저 죽었는데 그 머리가 온통 깨졌습니다. 이어 잔치에 갔던 사람들 모두 죽었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조선 후기 문신 임방은 세상에서 그 아이를 두옥신이라고 부르나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두옥신이는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라는 뜻이며 한자어 두옥신의 옛말입니다. 난폭한 사람이나 극심한 두통 혹은 정신착란에 의한 해악을 상징하며 우리 민속 설화에서 두옥신이는 성질이 난폭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 모습은 산만하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두옥신이는 사람에게 아무리 맞아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몽둥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전설야당, 저승을 증명한 연안거사, 염라읍, 단오오원. 수천임방은 조선 중엽에 활동한 문신입니다. 임방은 송시열과 송중길 문화에서 연구하고 장릉참봉을 시작으로 호조정랑, 의금부도사, 단양군수, 홍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연인군의 세자책봉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해주 목사를 지낼 때 고을진사 최유첨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황해도 연안부에 한 거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대낮에 병이 나서 엎드려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졸 몇 명이 나타나서는 너를 잡으러 왔다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귀졸은 염라국에 살면서 염라대왕 명령을 받아 죄인을 다루는 옥졸입니다. 귀졸들은 곧 거사의 목을 쇠사슬로 메어서 끌고 나갔습니다. 거사는 귀졸의 위세에 눌려 꼼짝없이 수십여 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눈앞을 바라보니 성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순간 귀졸이 거사를 끌고 성문으로 들어가 다시 몇 리쯤 가니 커다란 궁전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둥그스름하고 공중에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궁문을 지나서 귀졸이 거사를 뜰 아래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거사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에 궁전 위를 바라보니 염라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는 사후 홀령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이르는 산스크리트어 염마라의 음력어 염마라를 줄인 말입니다. 염라는 악인이 생전에 행한 죄악에 따라 심판하여 벌을 준다고 합니다. 거사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 관리가 염라왕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고 귀졸 100여 명이 그 앞에서 명을 받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염라왕이 거사 앞에 이미 와 있던 사람에게 호령하는 모습이 엄숙한지라 거사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등을 적셨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귀졸이 거사 앞에 서서 염라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살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면서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거사가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아무개이었고 나이는 몇 살이며 황해도 연안부에 살고 있습니다. 거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자비를 베풀고 날마다 염불하면 지옥에 가는 일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늘 염불과 보시만을 일삼았을 뿐입니다. 거사가 강조한 보시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 보시가 변한 말입니다. 귀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상에 아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층계 아래로 갔다 온 귀졸이 거사에게 또 다른 명을 전했습니다. 너는 잡혀올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같아서 잘못 오게 됐으니 마땅히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잔뜩 긴장했던 거사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고 일어나 절을 올리니 전상으로부터 귀졸을 통해 다시 명이 내렸습니다. 전생에 내가 살던 집이 서울 어느 동네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개 집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 말을 하노라. 내가 여기에 온 뒤 세월이 많이 흘러 잊고 있던 도포가 거의 낡고 헤어졌다. 그 집 사람에게 전하여 새 도포 한 벌을 지어 보내주면 참으로 다행이겠구나. 내가 세상으로 가자마자 바로 찾아가 상세히 전함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에 거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에 새겨 전하겠습니다. 다만 저승과 이승이 다르므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말을 모두 허무맹랑하다고 할 것이니 소인이 비록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모름지기 신표가 있으면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사가 이같이 아뢰자 귀졸이 다시 전상의 명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세상에서 당상관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옥관자 하나가 한쪽에 약간 흠이 있는데 책상 속에 시전제 상권과 함께 두었노라. 이는 나만 알고 집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니라. 내가 이를 전하여 증명하면 반드시 믿을 것이다. 옥관자는 옥을 재료로 하여 망건의 당주를 깨게 만들어 달던 작은 고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사는 알아들었다고 대답하면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하오나 비록 새로 도포를 지은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귀졸이 다시 명을 전하기를 제사를 지낸 뒤 태우면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거사가 하직 인사를 올리자 전상은 귀졸에게 명하여 데리고 가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거사가 걸어가면서 귀졸에게 물었습니다. 전상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귀졸은 그분이 생전에 사용한 이름은 바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직후 큰 강이 나타나자 귀졸은 거사를 강으로 확더미로 넣었습니다. 놀라 깨어나 보니 거사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가족들은 깜짝 놀랐으나 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사는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자 곧바로 채비를 하여 서울에 가서 무덤으로 바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바구의 두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난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사가 붉은 대문에 이르러 뵙기를 청했지만 젊은 문지기는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사가 어찌할 바 모르고 담밖에 홀로 서 있는 동안 어느덧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사가 지친 몸으로 재차 문을 두드렸을 때 늙은 하인이 나왔기에 집주인 뵙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인은 들어가서 고했고 다시 나와서 거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귀인 두 사람이 마루 위에 앉은 채 거사를 섬돌 아래에 앉히더니 내려다보면서 너는 누구이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라고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해도 연안에 사는 거사이옵니다.
어느 날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신이 돌아가신 대감을 뵙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이 와서 아래옵니다. 거사가 이처럼 말하자 귀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떤 늙은 괴물이 감히 이처럼 요망한 일을 짓거리느냐 라며 하인들에게 당장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거사가 급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증명할 만한 일이 있으니 만약 부합되지 않으면 그때 끌어내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귀인이 증명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 묻기에 거사는 재빨리 옥관자에 관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두 귀인은 의아해하면서 책상을 열어보니 과연 시전 제3권 사이에 흠집난 옥관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귀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파구가 죽은 뒤 그 집 사람들이 찾지 못한 옥관자가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사의 말이 망령되지 않음이 확인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 귀인은 부인들을 불러 자세히 그 일을 말해주면서 빨리 새 도포를 짓도록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기에 그 집에서는 날을 가려 영전에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고 도포를 태웠습니다. 제사 후 사흘째 되던 날 그 집 자녀들과 거사의 꿈에 파구가 나타나서 밝은 얼굴로 도포를 보내준 데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파구의 후손인 귀인 박점은 거사를 오래도록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했고 이후에도 계속 왕래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